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훈 앵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경호 논설위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김조국 동국대 외래교수,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영국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들이 이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이 맨 앞에 있었고요. G7 정상회의가 영국 코넬에서 열렸습니다. 성명이 발표가 됐는데 G7은요,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실렸습니다. 2035년까지 40조 달러,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사경 4,660조 원을 풀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중국이 1대1로에 맞서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B3W 프로젝트에 합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B3W는 중국 1대1로에 맞서가지고 미국 중심으로 펴나가는 저개발 지원 계획을 얘기합니다. 대만 해협을 처음으로 명시했고 미국은 코로나 관련해서 중국 연구실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코로나 중국 발언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신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G7 성명의 내용인데요. 미국의 대북 외교를 환영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북한의 WMD 탄도미사일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도 같이 실렸습니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고요. 도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지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2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초청이 돼서 영국에 갔었죠. 미국의 소리도 북한도 지원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신문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2변인데요. K방역 인정받고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했다는 점을 주요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역시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달았는데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에어쇼가 현장에서 열렸는데 각국 정상과 영부인들이 에어쇼를 관람하고 놀라는 모습이 사진으로 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에어쇼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G7에서 높아진 국격을 확인했다. 하지만 커진 미중 갈등도 확인이 됐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글쎄요. 미국이 중국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견제를 중국이 조금 깨림직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이에 껴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고민이 좀 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네.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국제정치 현안에서는 우리는 미국을 택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을 이미 보였죠. 그리고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도 초청받은 나라가 G7 국가 이외에는 쿼드라고 얘기되는 미국 주도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호주, 인도 등등이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남아공이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같이 들어갔거든요. 지금의 세계 질서는 세계 정치는 G2라고 얘기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면적인 대립 경쟁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서방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G7 7개 나라들이 미국을 빼면 6개 나라죠. 이들이 결국 중국에게 공동으로 견제와 반기를 드는 거에 이번 예. 회의가 공식화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공식화하는데 구체적인 수단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G7이 같이 나서겠다 이런 예. 거고요. 조선일보는 40조 달러를 풀겠다라고 했다고 공식화했지만 정확하게 따지면요. 월드뱅크가 추산을 한 금액입니다. 2035년까지 저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얼마나 집행이 되고 투자가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죠. 그러네요. 그러나 당장은 의미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G7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에 당장 지원을 하겠다. 예. 그래서 우리도 2억 달러
내놓겠다고 함께 참여를 했죠. 예. 저는 그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최경철 의원, 이 사진이랑 영상을 보면은 저희에게 요즘 들어서 낯익은 장면들, 마스크 쓰고 원래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각국 정상들이나 EU 집행부가 마스크를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서울신문에서는 K방역이 인정받았다라고도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조금 뭔가 좀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문 대통령도 접종을 마쳤죠. 그래서 예. 이제 아마 면역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영국도 지금 접종률이 거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지금 새로운 2차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새로운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만 저 사진들이나 그리고 외신 사진 쏟아졌던 많은 사진들 속에서 마스크가 없었죠. 그만큼 예. 지금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지금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는 면역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 봐야 할 것은 저런 측면에서 G7 같은 선진국들은 백신을 많이 맞고 있지만 예.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지금 백신 접종이 형편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백신 디바이드 사태도 앞으로 우리가 과연 어떤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예. 통해서 우리가 저개발국에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삼아야 한다. 저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소득의 양극화도 가져왔지만 국가 차원으로 보자면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백신 보급 차이가 아직까지도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치면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신임 대표에 대한 기사가 오늘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한 장 좀 보겠습니다. 휴일이었어요. 휴일이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내 협의를 위해서 국회의사당으로 출근을 하면서 여기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김종욱 교수, 이게 따릉이라고 불리는 건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에 내려가지고 글쎄요, 예전 같은 이제 당 대표를 생각해 보면은 국회의사당 앞에 이제 검은 의전차가 내려서가지고 거기서 내리는 모습이 아니고 국회의사당역에서 이 자전거를 타고 국회 본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이 사진만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고급 세단, 검은색 고급 세단이 들어오고 거기서 내리고 문이 열리고 이런 게 예를 들면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왔던 방식의 정치인 의전이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준석 신임 당대표의 행보라고 하는 건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통해서 저런 메시지는 과거와 다르게 새로운 정치들은 서민의 이해와 요구들을 반영하는 정치해야 된다.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게 소위 특권이 없는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 시작한 이준석의 행보로서는 예.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저는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상당히 많은 열광도 있지만 우려도 분명히 있다. 그렇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소위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10년 동안 정치했긴 했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는 쭉 꾸준히 올라왔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보수 중도 유권자층에게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가능성은 있지만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의 정당의 모습으로는 불안한데 불만이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어느 순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눈에 딱 보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준이 확 올라갔죠. 저 이제부터 아마 유권자들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인 당대표에 대한 검증을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저는 그런 첫 검증으로서 소위 따릉이라는 선택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예. 하지만 저것이 퍼포먼스 형태로만 흐르면 안 되겠다. 진짜 예. 그야말로 대중의 삶들을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진심이 반영된 따릉이라면 오케이. 하지만 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검증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시작은 아주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런 퍼포먼스보다 더 중요한 진정성 있는 정책의 일관적인 추진과 혁신 이런 그렇겠죠. 모습들을 계속 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의도 정치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이제 보여주기식 이제 퍼포먼스라고 표현하시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은 저도 봤었고 그게 이제 규제가 심해가지고 자전거로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화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얘기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당대표, 지하철을 타는 당대표, 뭐 예. 곳곳에 뉴스가 이렇게 쏟아질 것 같아요. 이제 킥보드 규제가 강해져가지고요. 이제 네. 따릉이 타고 다닙니다. 이준석 다 좋은데 능력 있고 좋은데 인사 잘 안 해, 인사성 안 밝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예. 저는 뭐 그게 좀 의아스러운 게요. 네. 제가 인사 잘하고 다닙니다. 신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전보다는 실용성, 대중교통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이 공식적으로 첫 일정을 시작하는 날인데 어디 가느냐가 또 정치적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첫 일정도 전직 대통령 묘역 대신에 천안함 연평해전 용사묘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그러고 보니까 과거의 당 대표들은 첫 일정으로 현충원 간 것이 전직 대통령 묘역.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는 대전으로 내려갑니다. 이건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시의성이 좀 있죠. 천안함 그 침몰 그 시기도 맞물려 있고, 예. 또 천안함 관련해서 최 함장과의 어떤 그 민주당 출신 부대변인의 또 공격도 있었고, 그리고 묘하게 또 천안함이 침몰된 게 2010년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그때 그 돌아가신 분들하고 연령대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의 이시 간 것이고, 저는 상당히 선택을 잘 했다고 보고요. 전직 대통령 묘역은 사실은 또 감염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시의성하고 좀 시의성이 주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일정의 편의도 좀 있던 것 같아요. 이제 광주도 또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또 갔다 2시까지 또 와서 최고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는데 어쨌든 대전 현충원을 가는 것은 이 대표의 선택이었다고 보고 거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정책이나 행보에 있어서 상징적인 행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따릉이 저런 부분이 앞으로는 정치권에 이색적인 장면이 아닌 걸로 인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반화되는 모습. 예, 유럽에서는 상당히 좀 일부 정치인들은 벌써 저런 행보가 있었고. 그렇죠. 가방 맨 국회의원도 많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준석 대표의 팬덤 정치로 시작이 됐지만 이것이 정당에 대한 지지층 확대로 귀결이 되면 더욱 좋고 예. 전체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가 사실은 정치권의 행보라는 게 느렸잖아요. 예, 여론이 앞서가고 여론을 항상 따라가는 식의 행보가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나오면서 큰 파도를 올라타서 여론과 같이 가는 또는 여론보다 반발짝 앞서가는 이런 정치권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현충원 갔다가 광주로 내려갑니다. 이제 건물 붕괴 사고 그 현장에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간다는 건데 야당 대표, 보수 야당 대표가 첫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간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근데 국민의힘이 사실은 광주를 특별히 의미를 부여해서 간 적은 이제 오래됐어요. 예. 김종인 위원장 때도 가서 무릎도 꿇고 그랬죠. 그다음에 동행이라고 해서 제2의 지역구로 해서 지역을 상당히 챙기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호남의 어떤 연결성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 합동분향소를 가는 것은 약간 늦었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늦었는데 늦은 감이 있는 이런 여론의 의식을 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원래는 조금 늦게 16일 날 가게끔 돼 있었는데 본인이 빨리 가자고 한 부분입니다. 아, 본인의 의지였나요? 네, 당 일정은 16일 날 방문하게 돼 있었는데 본인이 예. 지금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어쨌든 호남의 배려라기보다는 이제는 그런 의식 없이 자연스러운 행보다. 예.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의 일정에 불구하고 조금 늦었지만 지금 방문하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정치적 의식 없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대중과 접촉편이 넓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하지만은 당대표에 걸맞은 격식도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등등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신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가지가 없었습니다. 문자 홍보, 캠프 사무실, 지원 차량이 없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무려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이 답지를 했는데 실제 이준석 대표가 사용한 돈은 3천만 원. 억소리 나는 전대 관행도 깼다. 이준석 대표는 돈 안 드는 선거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캠프 임대료, 현수막 제작비 등을 아꼈습니다.
남은 후원금은 당직자 선발 배틀에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 세 가지요. 문자 홍보, 사무실, 지원 차량, 낯익은 모습이었거든요. 이번에 없이 됐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저것 때문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잖아요. 예. 저는 특히 혼자 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특히 지하철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지방에 내려갈 때 KTX 타고 내려갔잖아요. 과거 같으면 옆에 수행원이 있고 유세 차량 같은 것들 이동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돈이 드는 건데 사실 이번에 돈이 안 들게 된 거에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바뀐 환경도 한몫했죠. 적수성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대면을 하면서 벌이는 선거 운동을 우선 피대면자들이 꺼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코로나 덕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준석이라는 새로운 얼굴이 새로운 방식의 선거 운동 기법을 채택했다. 예. 참 다 맞물린 것 같아요. 예. 전 궁금한 게 저렇게 모아진 후원금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우리 정치자금법에는 소속하고 있는 당에 귀속하도록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참 크다 보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앞으로 결국은 글쎄요. 이게 이제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새로운 얼굴이 먹힌 건지 아니면 이준석이라는 새로운 얼굴이 만약에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기존의 거대 정당 양축을 차지하고 있던 거대 정당 말고 새로운 정당으로 시작을 했어도 이렇게 먹혔을지 그 대목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네. 지금 거대 정당에서 먹혔으니까 저렇게 선거 비용을 쓰지 않은 거 저것도 네. 새롭게 더 조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돈 문제 여기 설명이 하나 있어요. 후원금 중 남은 1억 2천만 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당에 귀속될 예정이다. 이 돈은 이 대표가 약속한 당직자 선발 토론 배틀 등에 쓰일 예정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것이 이번 선거운동 이준석 대표의 개인기, 인지도에서 나온 효과냐 아니면 이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권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문제냐. 시스템을 갖춰야 제2의 이준석이 나올 것이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가진 이른바 개인기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의 부수적인 효과가 생길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교수님께서? 저는 개인기도 있고 이제 정치권의 구조부터 좀 총체적으로 바꾸라. 이러한 시민적 요구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계를 나눠주는데 예. 뭐 이니 시계라고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 시계를 하나 주는데 굉장히 아낀다는 얘기죠. 예전에 대통령 시계는 마구 뿌렸는데 이제 이 세금으로 만드는 시계는 한 개라도 적게 뿌려야 된다. 꼭 주고 싶은 사람만 받아가야 된다. 이러한 이제를 관행을 깨라. 이러한 것들이 뭐 청와대에서 조금 더 있었다면 저는 그런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높게 평가하는데 예. 이준석 대표도 과거의 정치가 사실 포장지는 너무 컸고 알맹이는 적었지 않습니까? 요즘 과자 한 봉지 사보면 공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과자는 조금밖에 없는데 그러한 관행이 우리 정치계에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품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거가 많은데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거품이었다. 예를 들어 비교해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사무실도 있었고 캠프도 있었습니다. 그런 캠프 없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번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으니 예. 앞으로 우리 정치도 과포장된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로 승부하는 그런 정책의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금석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예. 억소리 나는 전대 관행도 깼다. 이제 야당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면 이제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풀어야 할 복잡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 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연락을 한 건 윤석열 전 총장. 이준석에 먼저 연락한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속도 낼지 주목이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따릉이 탔고요. 백팩의 노타이 차금, 첫 일정 이렇게 안철수 대표와도 회동을 했습니다. 지금 김종욱 교수님,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인물이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고 윤석열 전 총장일 텐데 두 사람이
일단 소통은 했다는 얘기예요. 예, 뭐 어떤 서로의 축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얘기하니까 예. 이게 예를 들면 얼마만큼의 내용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뭐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들보다는 서로의 교감 정도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저도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아마 전 지금부터 7월 한 중순 정도요. 예. 달 남았네요. 그때가 이제 검찰총장 임기 마무리가 중하순 정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아. 근데 이제 국민과 약속한 시점이 그 시점인데 본인이 중도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랬죠. 국민과 예.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그 이전에는 정치적인 어떤 참여 선언을 갖다가 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본인 스스로가 좀 마음에 내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 그때 사이까지도 만약에 말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저는 8월달 상황 자체가 상당히 애매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남들 교감이 있고 입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성들이 밝혀지게 된다면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이 소위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소위 이준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에 의한 국민의힘의 혁신 바람과 윤석열이라고 하는 소위 문재인 정부의 대항 하나의 상징으로서의 이 두 사람의 결합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좀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이준석 당대표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보여왔던 국민의힘 내부의 나름대로의 계파 갈등의 정치의 어떤 복원의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예. 또 그다음에 구태 정치의 모습들이 약간 보였다. 또 하나는 이준석 당대표가 컨벤션 효과를 분명히 누리겠습니다만 그간에 보여왔던 좀 독선적, 독주적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난제가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당과 합당을 하는 문제도 남아있고 윤석열, 최재형 다양한 외부의 인사들을 통합하는 문제도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예. 쉽지만은 않은 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가장 핵심적으로는 소위 윤석열과 검찰총장의 입당이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소위 중도와 보수 유권자층을 융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긴 오는 거야라고 하는 보수 유권자층들의 갈망이 있겠습니다만 중도 유권자층들 같은 경우는 거기를 왜 가는 거야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한데 예. 이 설명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금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상당히 드라마틱한 역동적인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즐거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야 모두가 다 혁신 경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 귀에 경청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처럼 자기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재미있는 3개월의 여정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몰고 이제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관련한 내용 좀 인터뷰 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안철수 대표, 그리고 일각에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만약에 정치 참여 의사가 있으시다면은 당 대표로서 제가 안내하고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경선 일정을 제가 아무리 땡긴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8월 중순 말 이후에야 시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주자가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경선 일정을 조정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입당과 합당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윤기찬 변호사.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데 이런 거물 정치인이라고 할까 유력 대권 후보들을 비빔밥,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비빔밥처럼 잘 융합시킬 수 있느냐. 이게 정치적 역량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본인 홀로 진행할 건 아닌 것 같고 예. 당내에 또 여러 경륜 있는 사람과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본선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현재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면서 사실 굉장히 위원 확대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당내 경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내 경선과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믿겠지만 사실은 이제 경선 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의 귀결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과 합당이 성립이 되면
사실 윤석열 총장은 고립무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의 영입보다는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하게 되면 소위 제3지대 또는 뭐 2.5세대 지대가 열리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국민의힘에서 탈당자가 나오지 않는 한, 민주당에서 이탈자가 나오지 않는 한 예. 사실은 제3지대의 원내교섭단체가 생기긴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사실 제일 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합당이 되면 윤석열 총장은 들어오는 시기가 좀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추측은. 뭐 그렇게 흘러갈 것 같고 어찌됐든 야권에서 단일 후보가 나와야 된다는 전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선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정치 세력 간에 복잡한 세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하고는 만났습니다. 1시간여 정도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윤현일 글쎄요. 뭐 경선 과정에서도 그래서 불편한 관계라고 했나요? 그거 맞다라고 했는데 당대표가 된 이후에 그런 사적 그 전에 있었던 경험적인 관계하고 당대표의 직함을 가지고 만나는 거하고 많이 달라질까요? 그러나 상당히 파격적이대요. 저는 예. 두 사람이 만난 지역이 상계동 어디라면서요? 그 동네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런 것도 상당히 이준석답다.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하는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파격일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뭐 다른 패널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아까 자전거 타고 가는 거 과거에 노르웨이인지 덴마크인지 뭐 국회의원 누군가가 그렇게 자전거 타고 출퇴근한다 그럴 때 왜 우리는 저런 모습 못 보느냐 그런 말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지금 윤기찬 변호사 말씀하신 김종욱 교수님 분석하신 것 중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합당이 지금 가장 현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주인공인 안철수와 만나는데도 주변 사람들 전혀 대동하지 않고 혼자 가서 카페에서 만났다. 예. 그 얘기는 만약에 거기에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 내린 결정에 당에서 다 과연 순응을 할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준석이라는 이 정말 자유분방하고 뭔가 격식을 따지지 않는 이 리더가 당 대표가 내리는 결정이 당에 과연 어떻게 잘 안착이 될까? 이게 저는 가장 관건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있죠. 뭐 그 전 단계에 여러 가지 정치 일정 그다음에 사람 영입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저렇게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그다음에 최대 혈안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나는데도 상계동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잠깐 만나고 이렇게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결정도 그렇게 막 파격적으로 아주 즉흥적으로 표현하면 좀 싫어하겠죠. 이렇게 내린다면 예. 그 거대 조직, 거대 기득권을 갖고 있는 당이 과연 잘 그걸 수용할까? 예. 전 그게 큰 의문이면서 그게 관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 한번 짚어낸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긍정적인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분명히 헤쳐나가야 할 것, 변수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당 장악이다. 두 번째는 야권 통합, 잠깐 얘기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경선 기간 중에 제기됐던 유승민계라는 딱지를 세 가지로 서울신문은 뽑았습니다. 이례적으로 영성,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대표가 됐습니다. 중진과 보수의 텃세가 부담이 될 것이다. 보수 성향 짙은 새 지도부와의 케미가 주목이 된다. 이 부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글쎄요, 최경철 의원님. 네. 중진 보수여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회의 어느 곳에서나 다 텃세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특히나 보수 정당에서 30대 대표를 맞이했을 때 이 안에서 잡음이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장악하느냐도 신임 대표의 과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텃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당을 장악해야 된다고 서울신문에 썼는데 맞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의 지지율을 지금처럼 고공행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고공행진을 만드는 것의 최대 관건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보다 임기 말에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입니다. 예. 그 지지율을 끌어내리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당을 손쉽게 장악할 수 있죠. 그때부터는 누구도 이준석을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레임덕이 찾아오지 않고 지금 그 백신 접종이 끝나버리고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예. 이준석 대표를 향한 손가락질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빨리 넘어서고 예. 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뭐 자전거를 타고 다니듯이 아주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서 당의 지지율을 극대화시키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다면 당은 쉽게 장악되고 텃세는 절대 부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야권 통합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안 잘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를 자기가 잘 안다고 얘기하지만 안철수 대표도 이준석 대표를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 서로가 장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안 대표에게 무너질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는 얘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안 대표를 넘어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1번 문 대통령, 2번 안철수 대표 두 사람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유승민계 딱지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딱지를 나경원 후보가 붙였으면서도 이번에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자기 계파를 아주 타이트하게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분의 계파는 아주 느슨하기 때문에 설사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의원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유승민 의원을 개의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계 딱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1번과 2번은 이 대표가 굉장히 넘어야 할 산이 높다고 보고 정말 경계해야 될 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경철 이제 위원께서 당을 장악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당의 지지율을 올려놨기 때문에 당원들이나 최고위 지도부에서 이 대표의 얘기를 경청할 것이다라는 방법이에요. 김종욱 교수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 장악과 야권 통합 이 부분을 이준석 대표도 분명 지금 염두에 두고 구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다른 최고위원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의 성향까지 감안을 한다면 잘 될 것이냐?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당분간은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유는 뭐냐면 저는 보수 유권자층 같은 경우가 소위 정권 교체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의 전국 선거를 패배했어요. 기존 체제를 가지고는요. 그러니까 도대체 기존 체제를 가지고는 그 보수 유권자층이 생각하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들을 외부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찾았던 거고 예. 내부에서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발견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많이 했어요.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호남 출신의 최고위원을 1등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보수 유권자층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아주 전략적인 선택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는 정권 교체. 예, 예. 그래서 당분간은 적어도 이준석 당대표가 약간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의 지지율을 통해서 보완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듭니다. 하지만 갈 길이 좀 상당히 좀 험난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합당이라는 길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다음에 또 입당을 지켜야 되는데요. 입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당이 얼마만큼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와도 무방할 정도의 상황까지 혁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또 쉽지 않은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또 경선까지 하게 되면 다른 후보들의 입장을 조율해야 되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홍준표 그 무소속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게 펼쳐져 있고요. 네. 아마 올라와서 논쟁을 벌이게 되면 상당히 예를 들면 국민에게 거친 싸움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는 또 그게 안 됐을 때 이것들 갖다가 봉합할 수 있을 것인가요? 문제 되게 많이 있어요. 전 그래서 당 장악 문제는 당분간 순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통합이든 입당이든 뭔가 하나의 성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난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삐딱거리게 되면 된다면 문제의 핵심은 중도 유권자층이 계속 지지를 갖다 보낼 것인가의 문제. 그러니까 중도 유권자층이 지지를 보내는 것들을 처리하기 시작하게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이 상당히 어려운 수준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선 당 장악 문제들은 유권자층의 지지로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한 방정식을 풀 수 있을 만큼의 능력들과 공통의 교합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아마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많은 고생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중간중간에 징검다리에서 발이 물에 빠지기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길이 오히려 상당히 좀 어려운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당, 복당, 통합, 단일화 등등이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윤기찬 변호사님 뭐
순조롭게 진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저는 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단순하게 볼 것 같아요. 정면 돌파를 할 것 같고 예. 저게 복잡한 수싸움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당원 배가 운동을 바로 시작했잖아요. 그것은 어찌 보면 원래 당원 배가 운동은 지구당 또는 그 도당 중심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본인의 팬덤층을 활용한 중앙당 차원의 당원 배가 운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의 당 장악력은 그런 식으로 아마 높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 본인이 협상을 통해서 본인을 지지해달라 이런 식이 아니고 예. 본인의 힘을 키워서 당 장악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미 당내에는 사실 유승민계 딱지라고 붙어 있지만 개파가 그렇게 색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합집산이 돼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예. 이준석 당대표를 견제할 만한 사실 그 개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국민적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파격 행보로 좋은 그림을 계속 그려간다면 예. 당 장악력은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대선 관리 차원이죠. 예, 예. 대선 관리에서 본인의 당 장악력이 높아지면 기존의 은원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 그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약 대권 탈환의 기회가 더 높아지는 것인데 만약에 본인의 당 장악력이 낮아지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은원 관계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렇게 되면 아마 휘둘리게 되고 아마 야권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당면 과제는 이 대표의 마음속에 공정한 대선 관리 마음이 있다면 본인의 당 장악력을 높이는 게 맞다. 그다음에 본인의 공정한 대선 관리 의지를 관철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당 구조라는 게 사실은 본인의 아무리 대선 관리에 공정한 의사가 있어도 본인의 당 장악력이 없으면 공정한 대선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당 장악력을 높이는 쪽으로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를 합니다. 이 대표의 취임으로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치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민주당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이러다 꼰대 정당에 낙인 찍힐라. 이준석 돌풍에 속쓰린 여당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세대교체 주도권 뺏길까 위기감, 비역동 이미지, 청년층 주춤 등 고민이 커지고 있다라는 내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효과 오래 못 간다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대교체, 글쎄요, 윤 의원님, 세대교체, 여성, 개혁, 변화, 이거 사실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였지 않나요? 혁신이죠, 혁신. 예. 예. 그러나 민주당이 이미 집권당으로 벌써 지금 4년 왔잖아요. 예. 근데 그 집권당으로서 4년 동안 지금 나옵니다만 내로남불이라는 한마디로 완전히 궁지에 몰렸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무능이라는 또 낙인이 찍혔죠. 여기에다가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었던 과거의 86세대라고 하는 당내 주류 집단이 이미 꼰대다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실제로 나이도 이미 50대고 우리 사회에 거의 주류를 형성하는 세력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준석이라는 국민의힘 새 대표가 과연 세대 교체의 상징이냐 아니면 세대 교체보다는 그걸 더 아우르는 혁신의 상징이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힘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이게 짧게 끝나거나 아니면 뭐 저기 있습니다만 오래 못 간다 뭐 이런 그러나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준석 효과 오래 못 간다 이런 얘기 해봐야 하등에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번에 국민권익위에 의뢰를 해서 부동산 전수조사 했는데 나왔던 문제 있는 의원 12명에 대해서 저렇게 과단성 있는 결정을 내리고 당내에 지금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에 대한 반작용이 아닐까 예. 생각이 들어요. 과거 같았으면 아마 시간 질질 끌고 개인 사정 뭐 감안하고 아마 이랬을 텐데 이준석 돌풍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예. 결론적으로는 이준석 돌풍이 만약에 지금처럼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라 평온한 정당 체제라면 꽤 오래 갈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민주당으로서 기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잠시 후에는 이제 양쪽 당 다 예. 대선 후보 체제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 대표는 관리형 역할을 하는 거에 국한되죠. 그렇죠. 송영길 대표 지금 뭐 거기밖에 안 보이지만 조금 예. 있으면 9월 9일 이후에는 송영길 대표의 존재는 거의 아마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대선 주자에게 다 이제 대선 주자에게 쏟아져 모든 게 나오니까. 쏠리겠죠. 예. 국민의힘 역시 이준석이라는 돌풍의 주역이 그 대선 주자를 끌어들이는 디딤돌 역할은 하겠지만 11월 9일 전후에 그 이후로는 예. 대선 주자에게 모든 게 쏠려가니까 이제 그런 점이 민주당으로서는 조금은 그래도 숨통을 틀 수 있는 여지는 맞는데요. 그러나 지금 긴장 안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예. 국민일보가 취재한 민주당 내부의 얘기 여기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시선을 빼앗긴 상황에서 대권 주자마도 마저 고인물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다.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 또 중진 의원 얘기를 보면은 이 대표 체제 초반에 숨지기던 중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대표를 흔들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요. 최 의원께서는 이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는 민주당 내부가 너무 친문 세력에 결박이 돼 있습니다. 예. 좀 정당이라는 것은 다원주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민주정치라는 것이 사실 복수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단수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친문 한 사람의 원보이스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양한 목소리, 복수 이상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인데 민주당은 요즘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친문에 결박돼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 저희가 꼰대 정당을 비유할 때 정당을 형편없는 정당을 뭐 운동의 정당, 합창단 정당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창단은 뭐 사람이 수십 명이 모여 있지만 결국 한 목소리 내지 않습니까? 예. 운동에도 여러 학생들이 모여서 운동을 열심히 하지 마지막에 교장 선생님 훈화로 결국 결론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우리 정당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고 예. 그렇지만 민주당은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나와서 굉장히 참여적인 정당으로 바꿔놨는데 다시 회귀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지금 당장 민주당은 원칙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친문 세력에 결박돼 있다 보니까 9월 달에 당내 대선 주자를 결정하자는 목소리도 합의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도 바꿔야 된다고 하죠. 친문들이 자꾸 늦춰야 돼. 지금 저기는 늦추는데 왜 우리는 빨리 해야 돼? 결국 친문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런 비합리성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저는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정당이 돼야지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지. 특정 세력, 친문에 결박되어 있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고 내년에 수권 정당이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예. 원칙 지키는 정당의 자세를 회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맞설 수 있다. 국민의힘과.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경향신문에서는 이런 내용을 실었는데 이준석, 윤석열 현상에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장관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권에서 대선 지지율을 번갈아 3위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 빅3 구도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위 수성을 해야 되는 정세균 전 총리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관련한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오라라고 또 저에게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해서 좀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을 저도 점검을 하고요. 또 뭐 나온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준비 태세에도 있어야 되고 뭐 점검할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달을 넘깁니까? 아마 그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달 안에는 어쨌든 결정을 네. 내리시겠다. 네. 출마 시기와 관련해서 어제 저희 MBN에 출연해서 한 얘기 들어보셨는데 똑부러지게 또 물론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은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 70년대생 박용진 의원과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전 장관이 번갈아 3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김종욱 교수님 글쎄요. 이런 현상,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젊다는 이미지 때문에 조금 지지율이 올라갔다. 단순히 이런 겁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박용진 현상이라고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유치원 3법부터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70년대생 국회의원이 사회적인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이미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근데 그만큼 그 능력만큼 대중들에게 아직 발견이 못된 측면들이 있는데 예. 이준석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하면서부터 민주당에도 저런 정치인이 있구나라고 하는 측면들 속에서는 아마 박영진 의원이라는 어떤 새로운 정치인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저는 여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왜 반사 얘기인지 저는 잘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는 오히려 박용진은 명일지 몰라도 추미애 의원은 전 암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좀 정확히 얘기할 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예를 들면 그 이준석 당대표 연설문에 임재범의 너를 위해라는 노래를 예. 패러디해서 한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적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이준석 현상이 발생하면서부터 소위 민주당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예를 들면 계속 그런 거죠. 저는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친문 진영의 의원들 같은 경우가 기후재해를 지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길 계속 바라는 거죠. 비는 때가 되면 옵니다. 기후재해 지낸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뭘 해야 되냐면 땅을 파거나 물을 가두거나 해서 치수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은 예를 들면 민주당 이준석 당 대표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후제를 지내면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거죠. 또 제가 추미애 의원한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실수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과거에 탄핵이라고 하는 상황 관련해서 본인이 삼보일배를 하면서까지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받아 안았고 당대표까지 했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어요. 근데 예. 법무부 장관을 하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추윤 갈등 과정에서 국정 지지율은 떨어졌죠.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지율 1위로 올라간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어떤 근거로 예를 들면 대선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이 적어도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판단을 하셔야 된다. 저는 정치인의 핵심은 개인의 정치적인 희망 아니면 자기의 욕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당의 가치들을 얼마만큼 대중과 함께 할 것인가라는 가치에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 저 신문에 나와 있는 박용진 추미애 반사 얘기의 절반은 반사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반사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혁신을 하기 위해서라면 소위 전면적인 반성이 전제돼야 된다. 반성 없는 혁신은 제가 볼 때 예.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다.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가 볼 땐 혁신을 위한 반성 작업들을 내부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기찬 변호사,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좀 저지하거나 견제해야 될 시각이 분명 분위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을 막기 위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뜨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방향이 조금 틀렸다고 보세요? 글쎄 뭐 신문의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기사의 예. 취지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오히려? 없다. 예. 왜냐하면 지지율이 저렇게 국민적 공감을 받게 된 취지는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의 무리한 검찰 개혁으로 포장된 검찰 장악 행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자꾸 상기시켜주게 되면 저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민적 그것에 대한 판단은 뭘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판단은 어느 정도 내려진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미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의미가 이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전 대권의 뜻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다음 뭐 서울시장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컷오프가 6명 정도가 컷오프잖아요. 7명 이상 출마하게 되면 민주당 대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6명 안에 만약에 들지 못하면 정치적 생명이 또 위태롭기 때문에 이게 방향의 전환 가능성 상당히 있는 대선 출마 기회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의미는 있는 것이죠 본인한테. 박용진 의원의 경우는 사실은 이 2030의 본격적인 정치 참여의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화해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적정한 정치인이다 싶으면 어떤 좀 지지를 몰아주는 식의 정치 참여인데 박용진 의원이 586 세대로부터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현재 당 주류는 586 정치 세력인데 이 586 정치 세력과 2030 간의 사이는 기득권과 기득권을 타파하려는 세력 간의 갈등 구조거든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향후 청년 정치인의 형식적인 전면 배치보다는 586 세대의 뒤로 물러섬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실은 대선까지 힘든 행로가 될 것이고 예. 이것은 아마 이재명 지사의 타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야권의 지지부진함에 반사적 이익을 얻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이 저렇게 혁신적인 당대표가 나와서 만약 그런 행보를 이어간다면 이재명 지사의 저 독보적인 행보도 지지율도 좀 다소 떨어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하루빨리 당내 문제 해결보다 앞서서 본선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먼저 해야 된다.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사회명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붕괴 사고에 대한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공사 단가가 3.3제곱미터당 한 평당 28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후려치고 해체 계획서도 엉터리였다는 취재 기사입니다. 광주 철거 붕괴 사고 곳곳에서 불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는 겁니다. 28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이제 하도급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윤경현, 이게 이렇게 8만 원으로 몇 분의 1이 된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공기를 단축하고 뭘 빼고 뭐 해가지고 맞춰야 되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무리하게 해체가 됐다는 건데 해체 계획서에 있는 철거 순서도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도급에 하도급, 재하청을 주지 말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닙니까? 그 재하청을 주는 게 이제 원 하도급 업체가 비용을 줄이고 자기들의 수익을 더 챙기는 예. 먹이 사슬이죠. 중요한 건 재하도급을 맡은 백솔기업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는 업체, 저기가 중장비 임대업 전문 회사였는데 나중에 철거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더라. 예.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없는 거고 무작정 마치 이 벽돌 허무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단순 작업과 공정을 하다가 저런 치명적인 사고를 냈다. 저는 이런 사고들이 되풀이 될 때마다 과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느냐? 예. 저는 일벌백계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런 점에서 중대재난법 같은 것도 CEO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 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하자라는 정말 과격하고 과한 조항까지 들어갔죠. 예. 그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반발을 했습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건 무리한 처벌 조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를 볼 때마다 일벌백계를 하지 않고는 이게 되풀이 된다. 왜 저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이 사슬이 여전히 있는 한은 저걸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죠. 예. 하도급 업체가 다시 공사를 재하도급을 입찰을 하는데 내가 더 싸게 하겠다라고 서로 경쟁을 하면 예. 하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원천적으로 존재하는 한은 예. 저는 이런 사고는 또 재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벌백계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원천적인 문제제기입니다만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사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막 빼겠죠. 그러다 보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고 당시에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 3층 높이의 흙더미에서 5층이 안 닿았다. 이때 사고 영상 뭐 다들 보셨을 텐데 건물 뒤쪽으로 이제 흙더미를 이렇게 쌓아놨죠. 거기서 5층이 안 닿아서 건물 내부에 들어가서 천장을 철거하려는 시도를 했다. 굴착기 기사가 얘기한 내용인데 다음 기사도 사고 당시의 정황을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때 좀 구체적으로 더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성토체라고 합니다. 그 흙더미, 쌓아놓은 흙더미를 성토체라고 하는데 성토체가 무너졌죠. 굴착기가 추락을 했고 건물이 붕괴가 되는 사고 경위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굴착기 기사의 얘기인데 30톤 굴착기 추락에 집안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건물 붕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철거 작업을 할 때는 와이어를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성토체하고 건물을 와이어를 걸어놓는데 이게 끊어진 채 작업이 됐었다. 현장에 한솔 직원이 나와 있었고 강행을 지시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참 이런 사고들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데 늘 사후에 보면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결국 안전이라는 것은 돈하고 직결이 돼 있죠. 예. 평택항의 컨테이너 부두에서
처참하게 숨져간 우리 젊은 20대 청년은 자신은 원래 그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갑작스레 불려가서 컨테이너에 깔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안전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10만 원 인부 한 명을 아끼기 위해서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을 데리고 갔던 것이죠. 예. 저 현장도 마찬가지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실 굴삭기가 건물을 때리기 위해서는 이게 내력벽인지 내력벽을 함부로 때리면 건물이 전체가 무너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내력벽은 때리지 않고 작은 담부터 무너뜨려서 내력벽은 지키면서 건물을 무너뜨려 내려가야 되는데 결국 내력벽을 떨어뜨려 버리면 앞으로 도로변으로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자신들이 굴삭기를 얹어 넣기 위해서 쌓았던 토담, 그 토담에는 앵커를 박아놓고 그 앵커와 와이어를 연결시켜서 이것 또한 굉장히 결박을 시켜놨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 또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큽니다. 결국 모든 것이 돈입니다.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는 것이 자체는 결국 계속 하도급이 이어지면서 하도급이 이어지다 보니까 가장 밑에 단계의 하도급은 돈을 아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윤 추구가 저런 것을 불렸는데 결국 모든 것이 산업 현장에 대한 노동 감독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산업안전공단도 있고 그리고 노동부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자체도 있을 텐데 많은 그런 관련 기관들이 있는데 저 현장에 대해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안전감독에 대한 관의 책임도 결국에 비껴갈 수 없다. 물론 저러한 하도 구조를 불러온 업계의 관행도 나쁜 것이지만 저 안전관리 감독 체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광주 동구청사 앞에 합동분향소가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사망자 7명에 대한 발인도 진행이 됐었고요.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더 꼼꼼하게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달부터 다음 달입니다. 세 달부터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들어오면 사업 목적이나 가족을 방문할 때는 격리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 23%가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방역당국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승인한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후 제외 공간에서 격리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바뀌는 내용들을 조금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 등 변이 유행 13개국 입국자는 제외가 되고요. 오늘부터 스포츠 관중이 30에서 50%까지 허용이 됩니다.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30세 미만의 경찰과 교사 등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김준욱 교수님, 이런 좀 방역 당국의 조치들을 보면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일단 지금 보면 1차 접종이 한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된 거니까요. 원래대로 이제 4분의 3 정도가 돼야 뭐 의학계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뭐 집단 면역이 될 거라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 속도가 너무 되게 빠르게 접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7, 8, 9월 정도가 되게 된다면 상당 부분 과반이 넘어가게 되는 상황인 거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마스크를 쉽게 벗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갖다 확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아주 고립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개방돼 있는 과정으로 단계적으로 좀 변화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고마운 소식이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사회적 약자들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거의 1년 6개월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또 예를 들면 거기에 합당할 만큼의 예를 들면 지원 같은 걸 해주지 못한 사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런 소식들이 아무런 앞으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 문제나 아니면 백신의 수급 문제에 큰 문제 없이 계속 진행이 돼서 정부가 예상한 대로 11월 달 정도가 됐을 때 집단 면역들을 달성해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경제만큼의 성과들을 가지고 다시 또 소위 불평등한 우리 사회 구조들에게 다시 환원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좀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일상으로,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이전이겠죠. 이전으로 돌아가는 네.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게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저렇게 빨리 오게 한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저는 국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K방역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G7에 가서 저렇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K방역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자, 국민의 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이 좀 이제는 좀 쓸데없는 논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을 좀 믿고 국민의 힘을 믿고 그런 힘에 맞게 만들어진 상황을 가지고 좀 새롭게 좀 우리 국가가 좀 더 도약하고 불평등을 좀 완화하는 방식으로 정치권이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방송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기 사진을 보면 이제 백신 접종을 맞은 분들에게 대해서는 영화를 할인해 준다라는 행사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타격을 많이 받았던 업종들이 있었죠. 영화 극장도 마찬가지인데 뭐 경제 지표들이 이제 서서히 나아지고는 있지만 실물 경제는 아직까지 살아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대체로 평가이기 때문에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내용은 공군 성추행 사건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법원이요. 이중사를 2차 가해했던 준이와 상사, 저 사진을 보시면요. 준이와 상사를 구속시켰습니다. 성추행 피해 발생 무려 석 달 만에 행해진 겁니다. 이 준이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참 윤기찬 변호사님. 2차 가해.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 2차 가해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여전히 군에서는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 가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2차 가해죠. 그래서 의도적인 묵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방임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두 분은 지휘계선상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으면 원래 그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위로도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그에 더해서 오히려 뭐 합의 종용 내지 그 무마 시도 이런 것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직무유기를 넘어서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회유, 그러니까 면담 강요죄라고 좀 생소한 죄명인데. 예. 뭐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해서 실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만나자 뭐 하자 이렇게 강요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특가법상의 구성 요건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이번에 적용됐더라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중죄를 넘어서서 무마 시도까지로 갔다. 그래서 별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서 이번에 구속을 청구할 때 그 죄를 적용했단 말이죠. 근데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서 이번에 중사 사망 사건은 사실은 군대 내에 군사법원 내지 검찰, 경찰에 대한 제도 개편과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요. 예. 군대 내에 별도의 경찰단과 검찰, 법원이 있는 것이 1심부터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군대 보면 군령이 있고 군정이 있습니다. 군령은 이제 작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명령권이고 군정은 좀 사회하고 똑같아요. 일반적인 행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정과 관련된 것은 굳이 군대 법원을 둘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민간 법원에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군령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군사 법원이 전문성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눠서 군령과 관련된 걸 제외한 군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행정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민간 법원이 담당을 하고 그에 곁들여서 민간 검찰, 민간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저는 저런 억울함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제도 개편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도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이제 똑같이 벌어지는 똑같이 일들이 벌어지죠. 있겠죠. 그거는 굳이 군사법원이나 군사경찰이 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민간에게 맡겨 오히려 더 투명하고 또 강하게 처벌이 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군대 군용법의 대다수는 사실 군령권과 관련됐어요. 초병, 항명 이런 식으로 군령과 관련된 게 많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고유의 어떤 전문성이 요구돼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나머지 일반적인 행정명령과 일반적인 사회생활 똑같은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군대 내 법원, 검찰, 경찰이 수사하거나 재판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봐주기식 또는 뭐 투명치 않은 이런 재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민간 검찰 법원으로 가지고 오는 게 맞다. 1심부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2심부터 갖고 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심까지 가면 이미 모든 수사가 다 끝나요. 그래서 사실은 1심부터 갖고 오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벌이 될 것이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었는데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요.
성범죄 1,709건을 들여다봤습니다. 1,709건 중에 실형을 받았던 거는 불과 39건이다. 4년간 군 내부의 사건 처리 등을 분석해 봤습니다. 10건 중 4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가장 많았다는 얘기인데, 윤건호 의원님, 뭐 이 사건이야 워낙 언론에서 강하게 관심을 가졌으니까 달리 치더라도 다른 유사한 사건들은 이렇게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본적으로 군사법원 법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지휘관이 뭐든 다 관여할 수 있다. 지휘관이 관여하면 저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군 내부의 그 특유한 지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단위 부대의 지휘관은 웬만하면 덮으려고 하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아까 윤기찬 변호사가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군령과 관계되는 그다음에 전시, 계엄령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나머지 일반 형사 사건은 1심부터 빨리 일반인과 마찬가지의 법을 적용해. 그래야 삼권 분립도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군 지휘관이 모든 다 관여를 하는 상황에서는 저렇게 불기소뿐만 아니라 오히려 덮어버리고 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군 지휘관에게 장량감경의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런 조항까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분의 1까지 오히려 줄여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군에 오래 복무하는 사람일수록 해당이 되더라. 그러니까 참 불합리한 규정이니까요. 이번 우리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거듭 해봅니다. 군사법원은 피고인 반성을 양형에 반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기서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군들이요,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압박감이 상당한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외출만 해도 소문이 싹 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